승부입니다. 세계 역사 이야기 현대편 학원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남아메리카와 남아프리카의 빛과 그림자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아르헨티나와 콩고에 관한 이야기예요. 먼저 아르헨티나인데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1946년에서 1955년 사이 남아메리카의 아르헨티나에서는요, 새로운 대통령이 국민들의 엄청난 지지 속에서 권력을 쥐었다가 다시 내려놨다가 했던 일이 일어났어요.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연합국과 추축국 속에서 어느 편에 설지 아직 결정할 수가 없었어요. 아르헨티나 사람들은요, 네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원주민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17세기에 남아메리카에 건너와서 정착했던 스페인의 후손이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들은요, 19세기 동안에 아르헨티나에 정착한 이탈리아 사람, 네 번째는 독일 사람의 후손이었어요. 이탈리아와 독일 출신의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추축국 편에 서자고 했고, 나머지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연합국 편에 서자고 했어요. 당시 대통령이었던 라몬 카스티요라는 사람은요, 중립을 선언했어요. 실제로 전쟁에 참가하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말로만 중립이었지 사실은 추축국인 독일과 일본 쪽에 기울였어요. 2차 세계대전 동안에 장교들을 뽑아서 새로운 군사 전략을 배우라고 추축국에 보내기도 했어요. 이 장교 중에는요, 후안 도밍고 페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직후에 산악 전투에 관한 새로운 전술을 배우기 위해서 파시스트인 나라에 갔어요. 바로 이탈리아죠. 이탈리아군이 어떻게 전투하는지를 눈여겨보고 새로운 전술도 배우고 지도자인 무솔리니도 관찰했어요. 그러면서 무솔리니가 나라를 운영하는 그 방식이 무척 마음에 들었어요. 나라가 부강해지려면 지도자가 저렇게 강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1943년에 아르헨티나로 돌아온 페로는요, 정부를 손에 넣으려는 장교들의 집단에 가입을 했어요. 당시 카스티오 대통령은요, 권위와 인기가 땅에 떨어졌어요. 국민들은 다들 대통령은 배고픈 농민들, 가난한 노동자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고, 부정선거까지 하고 있었어요. 카스티오 대통령은 전쟁 장관을 물러나게 하고 대지주 출신의 관리를 그 자리에 앉혔어요. 그리고 연합국과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었는데요. 추축국 편을 들고 있었던 장교들은 분통을 터뜨렸어요. 장교들은 병사들을 이끌고 아르헨티나의 수도인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대통령궁으로 향했어요. 대통령은요, 짐을 싸들고 대통령궁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장교들에 의해서 군사정부가 세워졌어요. 국민들이 보기에는 부정선거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나 군사정부나 별 차이가 없어 보였어요. 새로 세워진 군사정부에서 페로는 사회 노동복지장관을 맡았어요.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그 세상을 만들고 싶었는데요. 늙어서도 돈에 쫓기지 않는 그런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동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을 몽땅 바꿔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기는 하늘을 찌를 듯 했어요. 군사정부가 알게 모르게 이탈리아를 지원한 지 두 해째 되던 1945년에 추축국이 연합국에게 항복을 했어요. 파시스트를 지지했던 페로는 궁지에 몰리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1945년 10월 9일에 부통령직에다 육군 장관까지 맡고 있었던 페로는 반대파의 쿠데타로 모든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체포가 되었고 감옥에 갇혔어요. 연인이 있었는데요. 바로 연극 배우였던 마리아 에바 두아르테라는 사람인데요. 무척 아름다운 여자였어요. 자신의 남자친구가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요, 노동자 수천 명을 데리고 거리로 나왔어요. 페론을 석방하라 라고 소리쳤어요. 페론을 풀어주지 않으면 당장 전국에서 봉기가 일어날 것 같았어요. 그래서 페론은 8일 만에 풀려났는데요. 그리고 나서 에바와 결혼을 했어요. 페론을 잡아가두었던 군사정부는 위기를 맞게 되었어요. 군사정부는 새로운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 선거를 실시를 했는데요. 1946년 초에 페론이 당선이 된 거예요. 대통령에 오른 페론은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이때 아르헨티나는 철도와 항구와 많은 공장들이 외국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 있었어요. 도로는 영국 사람들에게, 자동차 공장은 미국 사람들에게 넘어가 있었는데, 이런 기업들을 국가 이름으로 몰수해서 아르헨티나 사람들의 품에 안겨주었어요. 아르헨티나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 권력을 유지하는 일에는 파시스트 같은 모습이었어요. 개혁 정책에 대해서 목청 높여서 반대하는 사람은 쥐두새도 모르게 사라졌어요.
그렇지만 분명 그는 가난한 사람들 편이었어요. 이것을 페론주의라고 하는데요. 바로 사회정의라는 뜻이에요. 자본주의도 사회주의도 아닌 제3의 길이에요. 아르헨티나에서도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이 있었는데요. 페론이 권좌에 있을 때는 이런 권리들이 무시당하기 일쑤였어요. 그리고 반대편의 사람들이 사라져버리기까지 했으니까요. 그런데 아르헨티나 헌법에는요,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나라가 위기에 놓여 있을 때는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페론은요, 아르헨티나에서 9년간을 독재를 했어요. 아내 에바의 인기가 큰 몫을 했어요. 그런데 그 에바 페론은요, 1952년에 34살의 젊은 나이로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녀의 장례식 날 아르헨티나는요, 눈물바다가 되었어요. 에바가 세상을 떠난 뒤에 페론 대통령은 더 포악해졌어요. 나라의 금고가 갈수록 비어지자 페론이 이런 대책을 내놓았어요. 앞으로 2년 동안 아르헨티나의 모든 사람의 임금을 지금 수준으로 묶어두기로 합시다. 네. 페론은 국민의 지지를 잃어버렸어요. 1955년 6월 16일에 한 무리의 군사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하루 만에 진압이 되었어요. 페론은 자신들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전쟁을 선포를 했는데요. 이때 군인의 무리가 다시 반란을 일으켰어요. 1955년 9월 19일에 페론은요, 나라를 떠나 파라과이로 갔어요. 그리고 스페인 마드리드로 옮겨가서 그곳에 정착해서 살았어요. 아르헨티나에서 그의 국민들은요, 그의 동상을 무너뜨리고 그의 이름도 싹 지워버렸어요. 그 뒤에 18년 동안이나 아르헨티나에서는 대통령이 무려 9번이 바뀌었어요. 1973년에 페론이 고국을 떠난 지 18년 만에 돌아와서 국민들의 환영을 받고 다시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1년 뒤에 80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벨기에령 콩고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유럽 사람들이 제 땅인 것처럼 깃발을 쑥쑥 꽂았던 그 나라들이 이제 원래 주인들에게 하나둘씩 돌아가고 있어요. 아프리카 대륙의 한가운데에 있는 벨기에령 콩고예요. 지금도 자유를 찾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일찍이 1880년대에 벨기에의 국왕이었던 레오폴드 2세는요, 콩고를 개인 식민지로 선포했어요. 그러면서 콩고 자유국이란 이름을 붙여놓고요. 어느 한 도시에다가는 자기 이름을 똑같다 붙였어요. 레오폴드 빌이라는 곳에다가는요, 수도로 지정을 했어요. 레오폴드 2세는요, 그의 식민지에 사는 수많은 원주민들을 엄청나게 못살게 굴었어요. 농장이나 광산에서 뼈 빠지게 일을 하도록 했고요. 레오폴드 2세는 유럽의 노예상인들한테 원주민들을 마구 잡아가도록 허락을 했어요. 레오폴드 2세가 콩고 자유국을 소유하고 있는 동안에 이 나라의 인구는 3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유럽 나라들은 분노에 떨면서 벨기에 정부에게 압력을 넣었어요. 콩고 자유국을 당장 합병하시오. 그래서 벨기에 정부는 1908년에 국왕의 개인 식민지였던 콩고를 나라의 소유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름도 벨기에령 콩고라고 바꾸었어요. 콩고의 흑인들도 백인들과 분리되어서 살아야 했어요. 1956년에 파트리스 루문바라고 하는 애국지사가 벨기에 정부에다가 우리 콩고에게 자유를 더 주십시오라고 호소하는 글을 보냈어요. 루문바는 바테텔라족의 작은 부족 출신이었는데 그냥 평범하게 우체국에서 일하고 노동조합 지도자로 활동을 한 게 전부였어요. 신문에다 글을 부지런히 쓰고 사람들도 만났어요. 그가 외친 말은 오직 한 가지였어요. 우리 콩고는 독립을 해야 합니다. 1958년에 루문바는 콩고 민족운동이라고 하는 독립운동 단체를 만들었어요. 콩고 민족운동은요, 시위와 소요를 일으키면서 독립운동을 요구를 했고, 벨기에 정부는 어땠을까요? 무척 골치가 아팠어요. 콩고 민족운동을 이끄는 일부 지도자들을 감옥에 잡아넣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독립운동의 열기는 더 뜨거워졌죠. 콩고 민족운동은 벨기에 정부의 독립을 요구하는 문서를 또다시 보냈어요. 벨기에 정부가 계속 거부를 하자 드디어 행동에 나섰던 거예요. 1959년에 결국 벨기에 정부는 콩고 사람들을 누를 수 없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손을 들었어요. 5년 안에 독립을 시켜주겠다. 네. 그런데요, 벨기에 정부는 꼭두각시 정부를 세우려고 했어요. 하나마나한 독립을 하려고 한 게 그들의 꿍꿍이었어요. 루문바는 여기에 맞섰어요. 감옥에 가두었지만 폭동이 끊이지 않을 것 같아서 풀어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벨기에 정부는 후다닥 독립을 위한 총선거를 실시해버릴 궁리를 했는데요. 결국에는 콩고 민족운동이 승리를 했어요.
루문바는 독립국 콩고 공화국의 총리로 뽑혔어요. 1960년 6월 30일 콩고 공화국이 독립을 선언했어요. 그런데 이 나라 사람들은요, 모두 독립을 기뻐한 건 아니었어요. 유럽 백인들의 손아귀에 들어가기 전에 각 부족들은요, 저마다 크고 작은 영토를 차지하면서 살았거든요. 그 부족들 중에는 옛날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독립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결국 일이 터져버렸어요. 콩고 공화국의 남쪽 지역에는요, 카탄카 주가 있는데 딴살림을 차리겠다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정부는 넓고 큰 공화국을 제대로 다스리고 싶었는데요.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카탄카주는 돈이 많은 지역이었어요. 왜냐하면 굴이나 광산이 많이 묻혀 있었거든요. 루문바는 카탄카주의 분리 독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어요. 그런데 카탄카주에서는요, 벨기에 사람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눌러앉았던 벨기에 군대가 있었는데 그 군대를 끌어들였어요. 루문바는 내전을 피하기 위해서 유엔의 평화유지군을 끌어들였어요. 대통령과 군부는 짜고서 총리를 몰아냈어요. 체포해서 카탄카주로 덜컥 넘겨버렸더니 총리에 오른 지 불과 6달 만에 카탄카주에서 루문바는 비참하게 살해된 채로 발견되었어요. 나라는 혼란에 빠졌어요. 조제프 모부투라고 하는 그 장군은 실권을 거머쥘 수가 있었어요. 4년 뒤에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스스로 대통령 자리에 올랐는데요. 콩고 공화국은 전체주의 나라가 되었어요. 모부투는 자기가 만든 인민혁명당 말고는 아무 정당도 만들지 못하도록 했어요. 군대 힘으로 나라를 다스렸어요. 자기를 도와주면 공산주의를 막는 방패막이가 되겠다고 하면서 미국의 돈도 받아 썼어요. 독재자들이 늘 그렇듯이 모부투도 역시 자신의 권력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았어요. 모부투는 나라 돈을 곶감 빼먹듯 빼먹었어요. 윗물이 이 모양이니까 아랫물도 마찬가지였어요. 독재를 일삼으면서 자기 이속을 챙기려고 나라 살림을 거덜내는 정치를 도둑정치라고 불러요. 백인들의 지배에서는 벗어났지만 콩고는 독재와 부패에 여전히 발목 잡혀 있었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과거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 삶이 좀 더 의미 있고 풍성해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